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묘한 기운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데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차림의 조용한 말투임에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외형적인 조건이 비슷하거나 심지어 전자가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투자에게서 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는 걸까요? 이 미묘하면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답은 놀랍도록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즉 자존감의 차이입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너무 자주 쓰이다 보니 오히려 그 본질이 흐릿해진 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자신감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능력에 대한 믿음이고 자존감은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신감은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지만 자존감은 내가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귀한 존재라는 확신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인생 전반에 걸쳐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비난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가진 것이 없어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이들이 가진 것이 바로 진짜 자존감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혹은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잃어도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귀하다고 믿는 마음의 뿌리, 그것이 자존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 삶을 대하는 태도, 관계를 맺는 방식, 역경을 견디는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특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고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하며 조금만 상황이 나빠져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들의 삶은 외부의 자극에 따라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하늘을 나는 것 같고 나쁜 평가를 받으면 바닥까지 추락합니다. 이 진폭이 클수록 삶은 더 피곤하고 더 불안하고 더 소진됩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떤 고요함이 있습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단단하게 자리 잡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벼슬을 빼앗기고 가족과 헤어지고 궁핍한 유배지의 오두막에서 18년을 보내면서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귀하게 만들 수 없다고.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남이 먼저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 세 가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져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질문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여러분을 짓눌렀던 타인의 시선과 비교의 감옥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첫 번째 행동은 타인의 인정에 목매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진화적으로도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원시 사회에서 무리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을 극도로 두려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본능이 지금 이 시대에 지나치게 과잉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그 민감함이 지금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을 살핍니다. 내가 한 말에 상대가 웃어주지 않으면 밤새 그 이유를 되새기고 누군가의 비판 한마디에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SNS에 올린 사진의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숫자에 따라 자신의 하루 기분이 달라집니다. 회의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봐 입을 닫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남들이 우습게 볼까봐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존감이 타인의 반응에 묶여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패턴은 매우 교묘하게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남의 눈치를 조금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타인의 인정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슨 일을 할지, 어디서 살지, 누구와 함께 할지, 심지어 무엇을 먹을지까지도 남이 어떻게 볼까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를 연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만이 압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에 자만하지 않고 비난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드백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들에게 참고사항일 뿐 인생의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내 결정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 결정이 틀린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내 선택을 칭찬한다고 해서 그 선택이 옳은 것도 아님을 그들은 압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 거리를 매일의 선택으로 좁혀나갑니다. 정약용 선생은 신독이라는 개념을 평생의 실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신독이란 홀로 있을 때에도 삼간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돌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안의 기준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남이 보고 있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의 실천입니다. 유배지에서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공부하고 글을 쓴 그의 삶 자체가 신독의 완벽한 구현이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은 끝없는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인정이란 결코 충분해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명이 나를 인정해도 1명이 비난하면 그 1명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100개의 좋아요를 받아도 1개의 부정적인 반응이 마음을 흔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자극보다 부정적인 자극에 훨씬 강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나약함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인정의 근거를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도 피드백을 듣고 비판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시각에서 배웁니다. 다만 그것이 그들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들으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사실이라면 개선하고 아니라면 흘려보냅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존감의 모습입니다. 이 능력은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인정하는 연습을 오랫동안 쌓아야만 가능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두 번째 행동은 과거의 실수와 후회 속에 갇혀 오늘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대한 반추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지극히 건강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반추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들은 배우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처벌하기 위해 과거를 반복적으로 재생합니다. 그것도 원본보다 훨씬 과장되고 왜곡된 버전으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런 말을 했을까? 그 결정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달랐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샤워를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장면이 재생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그에 따른 자기 비난은 더 가혹해집니다. 5년 전에 했던 말 한마디가 지금도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10년 전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규정한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반추사고라고 부릅니다. 반추사고가 지속되면 우울감이 심화되고 결국에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능력 자체를 잃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진심으로 대화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지 못합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계속 과거 어딘가를 맴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될수록 자존감은 더욱 낮아집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떠올리며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스스로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더 깊은 이유는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행동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한다면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과거를 붙들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이유를 과거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은 이 부분에서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그는 1801년 40세의 나이에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유배는 단순한 직위 박탈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사망 선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형은 처형을 당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으며 친구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과거를 탓하며 주저앉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제까지의 나는 죽었고 오늘부터의 나는 새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오히려 더 깊이 공부하고 더 많이 쓰고 더 치열하게 사색했습니다. 그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그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비롯한 방대한 저작을 완성했습니다. 과거에 잃은 것을 붙들고 있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성취들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경을 이겨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성장의 재료로 삼을 줄 알며 그것을 자아의 오점으로 영구히 새겨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할 줄 압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로 돌아오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그 실수가 괜찮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실수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타인보다 자신에게 훨씬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괜찮아, 누구든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같은 실수를 했을 때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몰아세웁니다. 이 이중잣대가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존감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건강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얻었다면 더 이상 그 실수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실수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실수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는 삶이 정말 더 나은 삶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은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비교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비교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교는 동기, 부여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 비교, 본능이 전례 없이 과도하게 자극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십만 명의 삶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SNS는 비교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만 그 비교는 극도로 불공정합니다.
사람들은 SNS에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올립니다. 누군가의 멋진 여행 사진을 볼 때 우리는 그 여행을 위해 그가 몇 달 동안 저축하며 힘들었던 날들은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성공 뒤에 있는 수많은 실패와 눈물을 알지 못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관계 사진 뒤에 숨겨진 갈등과 불안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 아니, 나의 가장 힘든 순간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교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게임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비교에 특히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잠깐 안도감을 느끼고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면 잠깐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 안도감과 우월감이 일종의 자존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교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 자존감입니다. 이 안도감은 내가 아직 충분히 많은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동안만 유지됩니다. 언제든 나보다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그 가짜 자존감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만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비교 대상을 새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나 유배지의 오두막에 있을 때나 변함없는 기계를 유지했습니다. 누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시기하지 않았고 누군가 더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삶의 기준은 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고 있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기준은 타인의 성취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유배지에서도 굴하지 않는 학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생을 남과의 경주가 아니라 나만의 길을 걷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성공은 이협이 아닙니다. 타인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못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졌습니다. 행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누군가 더 행복해진다고 해서 내 행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비교가 만들어내는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할 줄 압니다. 남이 가진 화려한 꽃을 부러워하기보다 매 마당에 핀 작은 풀꽃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정확한 현실 인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단 하나라면 그것을 제외한 모든 꽃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꽃은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라는 렌즈를 내려놓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단순히 SNS를 덜 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내면에서 출발하고 후자는 외부에서 출발합니다. 전자는 도달했을 때 진짜 만족감을 주지만 후자는 도달해도 또 다른 비교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 차이를 알고 의식적으로 전자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비교를 부추기는 세상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지키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낼 때마다 자존감은 조금씩 더 단단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삶의 기준점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확신에서 가치를 찾고, 과거의 실수가 아닌 오늘의 선택에서 의미를 찾고, 타인의 성취가 아닌 자신만의 기준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이 내적인 기준점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려는 시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기 개발입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좋은 직업을 얻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건강한 몸을 만들면 자존감도 자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성취는 분명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으로 얻은 자존감은 여전히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자존감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직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다. 더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더 건강해졌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논리 구조 위에 세워진 자존감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더 좋은 직업을 잃으면, 더 많은 돈이 사라지면, 건강이 나빠지면 그 자존감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깊은 공허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조건을 충족했지만 그 조건 너머에 있는 무조건적인 자기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그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가진 직업, 재산, 외모, 그리고 당신을 수식하는 모든 배경이 내일 아침 전부 사라진다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바로 그 불편함이 중요한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이 질문이 어딘가 진실을 건드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회피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빠르게 넘겨버리거나 그런 가정 자체가 의미 없다며 무시합니다. 하지만 회피하면 할수록 이 질문이 가리키는 불안의 뿌리는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조건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조건 없는 자기 수용으로 옮겨가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이 드러내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존감이 무엇에 기대어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 내면의 구조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의 뿌리가 매우 깊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직업, 재산, 외모는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내가 활용하는 도구이지 나 자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라지더라도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반면 이 질문 앞에서 망설임이 느껴진다면, 두려움이 앞선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이 외부적인 조건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아 보여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의 가치는 내가 이룬 것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외모도 부모가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기는 온전히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 아기가 당신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자격은 성인이 된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빼앗긴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누군가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느 순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혹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조건부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돈, 더 나은 외모, 더 완벽한 관계를 이루면 그때는 드디어 내가 충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 조건을 이루어도 또 다른 조건이 생깁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는
결코 쉬지 못하고, 결코 만족하지 못하며, 결코 진짜 행복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진짜 자존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현실에 안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되 그 성장이 지금의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나고 싶기 때문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결핍에서 오는 노력과 풍요로움에서 오는 노력은 그 질이 전혀 다릅니다. 결핍에서 오는 노력은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믿음을 반복적으로 강화하지만, 풍요로움에서 오는 노력은 나는 이미 충분하고 더 커질 수 있다는 믿음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 두 가지 노력이 만들어내는 삶의 방향과 질은 전혀 다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근심하는 마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마음의 주인이 되어 중심을 잡으면 그 어떤 바람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들, 타인의 평가, 비교, 실패의 기억,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 마음이 그것들에 반응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힘을 가집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 반응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자존감이 자라날까요?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거창한 방법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자존감을 키우는 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결국 사람 전체를 바꿉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과 나누는 내면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그 말의 내용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실수했네. 역시 나는 안 돼. 남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신에게 말을 걸 때 친한 친구에게 하듯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아. 오늘 수고했어. 이것도 충분히 잘한 거야. 이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감의 토대를 서서히 바꿉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뇌는 반복에 의해 바뀝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연습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가고 싶지 않아도 가고, 동의하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이유는 거절했을 때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할 때마다 자존감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내 감정과 필요도 타인의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경계를 지킬 때마다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자존감이 자라는 감각입니다. 또한 비교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사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감사의 감정은 결핍과 비교의 감정과 동시에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 삶에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비교에 쏟던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남이 가진 화려한 꽃을 부러워하는 대신 내 마당에 핀 작은 풀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한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물 2잔 마시겠다. 오늘 10분 산책하겠다. 이런 작은 약속을 지킬 때마다 내면에 하나의 기록이 쌓입니다.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기록입니다. 그 기록들이 쌓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자기 신뢰는 자존감의 핵심 요소입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감각. 그것이 외부의 어떤 인정보다 더 단단하고 지속적인 자존감을 만들어냅니다.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은 갑자기 성격이 밝아지거나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오늘도 수고했어. 너는 존재만으로 충분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일입니다.
그 용기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존감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다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을 키우는 여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주변 관계가 달라지는 경험입니다. 내가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이전에 내 희생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내가 더 이상 무조건 동의하지 않으면 항상 내 동의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자존감을 키우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나빠질까봐, 혼자가 될까봐.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내가 낮은 자존감을 유지함으로써 지켜온 관계들은 진짜 나를 필요로 하는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멀어지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진짜 나를, 조건 없는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맺는 관계의 질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때마다 정약용 선생의 신독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가장 먼저 대접해 줄 때 세상도 비로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방식이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의 기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면 타인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면 타인도 그 기준에 맞춰 나를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존감이 단순히 개인의 내면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인 이유입니다. 자존감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제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도 오늘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오랫동안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었던 사람도 오늘 당장 새로운 선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자존감을 키우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대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존감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타인의 비난 앞에서 조금 덜 흔들리기로 선택하는 것, 어제의 실수 앞에서 조금 더 자신을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 타인의 성공 앞에서 조금 더 자신의 길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 이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맞다면 됩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를 향해, 조건이 아닌 존재를 향해, 비교가 아닌 나만의 기준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타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배를 만드는 일. 그것은 오직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고귀한 작업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자신감보다는 자존감으로, 거치애보다는 내실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